안녕하세요. 중심이 아님 변방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다가 모두가 확실히 까는 이상한 방송 여의도 월담 시간,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분들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사실상 이준석, 우리 김민규 작가님 인사 한번 드리시죠. 예,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이 스픽스를 빼놓지 않도록 사실상 이준석 김민규입니다. 아니 지금 뭐 성대묘사 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안 비슷해 하지 마. 연습을 더 해. 시작부터 이렇게 디스를 먹으면 방송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분이죠. 이상민 행자부 장관. 사실상 이상민 PD 인사 한번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할까요? 네. 가면을 좀 잡고 있었는데. 네. 제가 뭐 사과드릴 게 없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이상민이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퇴하세요, 사퇴. 예? 그만둘 자리가 없어요. 책임지셔야 될 것 오늘 여기서 내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뭐 이렇게 재밌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진짜 보수 우리 신인규 변호사, 우리 국바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 대표 신인규입니다. 조금 오늘 고급스럽게 가겠습니다. 잘 진짜요? 부탁드립니다. 고급스럽게? 초반에만. 아, 네. 근데 우리 여의도 월담 네. 첫 방송을 한다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그냥 다 축하 메시지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관심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월담에 저 대해서. 진짜 전화도 오늘 많이 받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정말요? 네, 대통령님. 와. 아니 제가 그 스픽스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아, 보세요? 당연히 보죠. 이봉규 TV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참그 아니 이 코너는 그 오늘만 하는 건가요? 아무튼 도리도리 좀 하라고. 알겠어요. 응원을 하고 앞으로 한 100회까지는 가야죠. 그래도 네. 뭐 시작을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저희들 많이 성원해 주세요. 제가 좋아 빠르게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시죠. 오. 좋아 빠르게 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우,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저희 또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우리 축하 영상은 일문일답 바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한번 이재명 대표님. 누구는 스픽스를 보고 오. 누구는 스픽스를 안 보면 그 굉장히 불공평하죠. 오. 짜증나죠. 굉장히 좀 여의도 월담 안 본다. 그럼 그것도 짜증나는 거죠. 우와. 이거 안 보는 사람 전부 연결성 끊어버려. 예의가 끊어버려? 없어, 예의가. 스픽스 보셨어요, 근데? 당연히 보죠. 누가 내 역할을 잘 보고 있어요. 장성철 교수님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 조만간 우리 진영으로 좀 넘어오셔야 될 것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절대 안 끊어버리겠습니다. 네. 돼요. 자,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지금 예. 황태자로 불리는 분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한 장관님도 한 장관님도 보내주셨습니까? 보내주셨어요. 한 장관님.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여의도 월담 시작을 축하드리고요. 법무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뭘 지원해 법무부? 뭘 줄 거야 할 건데요, 근데. 너 구속. 네, 최고의 선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보내주셨는데 한 분만 더 드릴게요. 한 분 더 왔어요? 우리 안철수 대표님. 아. 지금 당대표 나가시려고 바쁘신데도 와. 우리한테 영상 보내주셨는데 예, 지금 마라톤 정신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월담 뭐였죠? 여의도 월담이었나요? 그 월담으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진짜요? 예. 월. 잠깐 개가 짖는 줄 알았어요. 한 명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김민규 작가님이 월요일엔 담력이 필요한 월담 봅시다. 안 보는 자 누굽니까? 잠깐만 안 대표님. 예. 월담이 좀 잘 되려면 어떤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됩니까? 실망입니다. 대본도 없는데 뭐 그런 거 시키세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기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연락 왔는데 예. 그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거는 네. 꼭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축하 영상까지만 네. 보고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국밥 드시고 계실 텐데. 국밥 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국밥 먹으면 되겠나? 그래 한 그릇밖에 안 먹었습니다. 깍두기 못 말았습니다. 요즘 무슨 국밥 드세요? 요즘에요? 네. 그 오소리 감투 넣어가지고 오, 맛있죠? 순대국밥. 아니 면을 어떻게 한 번도 안 해요 우리 장 소장은. 면해요? 예. 다시 가세요 그러면. 감옥에. 저는 그럼 빵을 좋아하는 이 빵이 참 많아요. 아니 월담에 대해서 덕담 한번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너희들이 뭐 면회를 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자꾸 면회로. 지금 댁에 계시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내가 거기 있나? 왔다 갔다 해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먹여 살리고 정말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 이제 나중에는 네. 바이든 아 날리면 금기어야.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 보내 오셨는데 그 왜? 안 돼. 예. 바이든급까지 받을 수 그래요. 있도록 우리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네. 세 가지 한번 주제 나눠보고 싶은데 지난주에 정말 대한민국이 슬퍼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이태원에서 12구 참사가 좀 예. 벌어졌는데 저도 참 방송을 하다가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서 방송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상 우리 이준석, 김민규 군 예. 거의 비슷한 또래 분들이 거기에 가서 축제를 즐기려다가 불의의 계기 되셨잖아요. 어땠어요? 그때 처음 얘기 듣고 나서? 사실 제가 직접 아는 지인은 없지만 어. 건너는 되게 많았어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남 얘기 같지 않고 왜냐면 정말 다 제 나이 또래였기 때문에 정말 제 얘기 같아가지고 마음이 힘들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있던 여러 가지 정치권들의 낭설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실수하신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면서 아 정말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정치가 왜 존재하는가 그 유승민 대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상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유승민 대표를 지지합니다. 신유야. 그럼요. 예. 유심초입니다. 그러셨구나. 하지 마세요. 잘라주시겠지. 예. 그러니까 참 마음이 그랬겠어요, 진짜. 네. 그 누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생각 들어요? 한 명으로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책임져야 될 따져보면. 사람들은 용산구청장. 그래서 좀 어.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분도 책임을 크게 져야 될 것 같고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이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께서도 크게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네. 안 진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상민 장관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움직이신 동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 분향소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어디 따라다녔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따라가지고 분향소 다니고 그러니까 정말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보신을 하기 위해서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들의 아픔을 제대로 공감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경질을 해야 된다. 어떻게 경질해야 생각하십니까? 된다. 사실상 이상민 장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이에요? 뭐야? 이상입니다. 끝이야? 내용이 없어 내용. 심 변호사님 이것과 네. 관련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좀 문제를 따져보면 예를 들면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뭐 서울청장, 뭐 경찰서장 다 어떠한 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대략? 일단은 사실 그 이태원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축제를 즐기러 오셨다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참사를 겪었는데 저는 사실 총체적으로 보면 이건 정치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실패. 정치의 실패. 왜냐하면 관료 조직을 결국 장악하지 못한 것도 정치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도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히 형사처벌은 해야 됩니다. 네. 예,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형사처벌이 전면에 나오는 순간 이 문제는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시스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보고 체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안전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누구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사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본질이 바뀐다는 저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답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법적 근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좀 봐야 되고요. 첫 번째 책임은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하면은 네. 지자체장에게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일단 의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근데 안전계획을 제대로 설립하지 않았던 우리 그 박희영 구청장은 뭐 책임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경찰 지휘 체계가 사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극도의 혼잡 상태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최초에는 주체자가 없어도 네, 주체자가 없으니까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냐라고 했는데 그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주체자가 있을 때는 오히려 국가가 2차 책임을 보조적으로 지는 건데 주체가 없는 극도의 혼잡이니까 국가가 1차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이제 용산서장부터 지겠지만은 용산서장 서울경찰청장은 그 경력을 배치할 수 있는데 경력 배치 안 했거든요. 네. 그 부분. 그리고 경찰청장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이상민 있습니다. 장관은 어때요?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사고 수습 면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오히려 국민들의 그 마음 아픈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막 화난 데에다가 화나겠죠. 불난 데 기름 붓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건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좀 예를 들면 과거의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주영 장관이 해수부 장관으로서 취임한 지 며칠도 안 됐을 때 그 사고가 터졌거든요. 사임의 의사를 밝히고 팽목항에 가서 사고 수습하고 물러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직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런 책임들은 뭐 법적 근거가 있었어? 뭐 경찰을 투입했어도 그 사건 못 막았어. 막 그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분들한테 또 대한민국의 안전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정무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지자체장 책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용산구청장에는 책임이 있고 서울특별시장한테는 책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안전, 재난 안전에 대한 총괄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모든 책임의 정점 위에 있고요. 각 지자체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시군구별로, 그러니까 광역단체 또 기초단체별로 안전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2차적 책임이 있는 거죠. 2차적 책임. 그렇죠. 용산에서는 어쨌든 그 골목골목길마다는 용산구청장이 알지 서울시장이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장도 책임이 일정 부분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분이 상당히 뒤끝이 있는 분 같은데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겨뤄서 졌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네. 이건과 관련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 한번 모양이더라고요.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봐요. 송영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정말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시민들로 인해서 시장이 됐고 서울 시민도 국민의 시위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근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 않. 그 구체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뭘 잘못했냐고요? 이 사회적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아니 아무튼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재해도 발생하고. 네. 저 송영길은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참 지금 당황스러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제일. 다음에도 출마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니 조중동도 아니고 이렇게 편파적인 질문합니다. 아 여기 스픽스 중립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뭘 감사해?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게 따라쟁이가. 완전 일반적이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시장이 사과에 물꼬를 트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눈물 흘리면서 사과하는 그 모습에 좀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다.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박희영 청장도 사과하고 이런 식의 사과가 진행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 거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그러니까 저는 사과의 표본이라고 한다는 것이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미군이 테러를 당했을 때 바이든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내가 우리 군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응징할 것을 응징하고 당신들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대국민 담화에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때 미국에서 벌어졌던 상황이라는 것이 공화당, 민주당,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정말 국민들이 단결돼가지고 그래 저게 국가의 지도자지 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걸 너무 정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 게 내가 사과하면 모든 책임 소재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열심히 엔진 기동하고 있는 것처럼 뭐 퇴진해라 그러면은 결국 내가 박근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늦었다? 사과가? 빠르진 않았죠. 늦었다? 아니면 진정성이 없다? 어떻게 뭐가 더 문제라고 봐요? 전 진정성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니 그래도 5일 동안 계속 분향소 가가지고 조문하고 위로하고 그런 모습들은 다르잖아요. 시기가 늦었다고 봐야 돼요. 사과의 굳이 시기가. 잘못- 아니 이 양반은 그 야당 소속입니까? 그 저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사실상 다닙니까? 이준석이에요. 아이, 사진 들어, 참. 사진 들어. 사실상 이준석. 아 얘는 어떻게 못 쳐내나 이거? 쳐내줬잖아. 아니 너 임마 민규 참 이거 아니 사과를 했고 행정 보완을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걸 왜 조계사 가서 하시고 아이, 참 예배 가서 이거. 하시고 야 그러시는 한동훈이는 어딨냐 이거? 아니 보이질 않아 이거. 들어가는 거니까. 아이 참 너 구속이야 임마. 아이, 뭐 끝이 다 구속이야 맨날. 변호사 양반은 그 소송을 붙어야 되니까 내가 고용하겠습니다. 뭘 고용해? 정부의 법적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 찾아야 될 거예요.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아니 이완규 처장하고 상의하세요. 법제처장하고. 그 누구야 그거? 우리 검사 라인이야? 검사 출신 모르겠는데. 맞아요. 검사 출신.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선규명 후 책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제가 그러면- 그랬었나요? 네, 오늘 아침에 그러셨거든요. 예. 근데 이상민 장관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상민 없다고 장관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거? 화내시면 제가 주눅 아이, 들어가지고 참, 그. 화내지 마시고 아니 진정. 커피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솔찬히 얘기할 수 있도록 맥주를 갖다 놔야지. 이거 한 잔씩 하고 합시다 이거. 뭘 또 아이, 한 참, 잔을 해. 그건 안 되고 이상민 장관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까? 그럼 경질을 하실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또 예민하게 아니 이 청년은 왜 나온 거야 그거? 민주당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이 참 그. 진짜 청년입니다. 얼굴이 그 이경 대변인하고 잘 어울릴 상이에요. 그쪽하고 방송하세요. 끊어야 되겠다. 너무 말씀이 많으시네. 확실히 95% 얘기하시네요. 아니, 저는 사과 관련해서 네, 어때요? 저는 4가지 정도를 좀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4R이 있습니다. 음. 첫 번째가 이제 리그레트라고 해서 유감의 표시, 그러니까 진정성을 담는 이제 사과의 표시고, 그다음에 책임입니다. 리스판서빌리티. 어떤 책임을 묻겠다, 내지는 어떤 책임에 대한 이제 솔직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치유 보상, 레머디라고 하죠. 그래서 레머디가 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신속함, 레피드.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서 이 4가지가 그 어떻게 보면 사과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고, 참 이게 정치인들이 사과를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괜히 모든 책임이 나에게 씌워지는 거 아니야? 그치. 두려움도 네. 있고. 그래서 이걸 못하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조금 그런 사과에는 모범적인 걸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아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도 구조 대응에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형사처벌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비상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근원적인 거는 예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원적인 걸 좀 먼저 순서대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예상을 했고 심지어 용산서에서는 회의까지 해가지고 10만 인파 이상이 온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번에 해제된 이후에 첫 번째 야외 행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용산구청장도 본인의 할 일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경찰 관련된 지휘 체계도 앞단에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먼저 더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모든 언론은 용산서장이 뒷짐지고 가면서 뭐 여유 있게 갔다. 그거 당연히 문제 있고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하는 건 당연한 건데 모든 문제가 그런 식으로 구조 대응에서 신속하지 못했다. 여기로만 집중된다는 것은 보다 이렇게 본질적인 재난의 예방에 대한 차원에서는 저는 매우 좀 잘못된 방향 아니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산구청장이 당시에 뭐 8시 20분, 9시 30분에 퀴논길이라고 거기 해밀턴 옆거리야 100m 정도 떨어진 거기를 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예. 용산구의 국회의원이죠. 본인 공천 줬던 네. 그분한테 먼저 전화해가지고 이게 사람 많이 몰려서 큰일 났어요. 막 보고를 먼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용산구청장의 행태에 대해서는 좀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 신 변호사가 그 4R이라 그랬나요? 4R 그것까지 사과. 갈 필요 없어요. 1MB면 됩니다. 제가 서울시장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참 이렇게 비통한 일이. 아니 용산구청장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산구청장이 빵 먹으러 갔나? 용산구청장이 나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래요. 이분이 당시 현장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다음번 스텝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경찰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방재청장이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여기 통제해야 된다. 질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공천 준 사람한테 보고만 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상 이준석. 사실상 이준석. 사실상 이준석. 머릿속에 생각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밖에 공천. 없었겠죠. 이번에 큰 사고가 났는데 네.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이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아 큰일 났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고 여러가 정지한 거고 이렇게 큰 사건이 나면은 네. 대대적으로 나에 대해서 문책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책임 소재의 화살이 나한테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나 다음에 공천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이상한 생각이나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한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니 구청장이 상식적으로 자기 구에서 사고가 나면 왜 통일부 장관한테 연락을 합니까?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당장 뭐 행안부에 진짜 전화를 하든지 안 되면 아니면은 경찰서에 인력을 경찰서에 충원해야 된다. 네. 라는 게 상식인데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네. 이미 머릿속에 오염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 내가 경력을 이렇게 쭉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구의원을 했대요. 구의원. 한 번 그리고 했어요. 권영세 당협위원장 네. 시절에 사무국장을 했어. 아. 측근인 거지, 측근. 네. 정책 특보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권액관이네, 권액관. 경선 나간다고 하면서 네. 권영세 뭐 당협위원장, 의원, 정책특보 이런 걸 맡았죠. 그러니까 경선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밀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외부적인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웃긴 게 이분 구의원 할 때 네. 자기 집을 불법 뭐 개증축을 했나 봐, 개조를 했나 봐. 아. 그래서 구청에서 네. 구의원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고발 조치 안 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겁을 그러니까 이게- 먹었구나. 근데 예. 저는 제가 국바세 현재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네네. 대표를 제가 지금 맡고 있는데 네. 제가 국바세 대표 맡기 전에 네. 제가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 선거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런 구청장의 업무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저도 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저는 이 박희영 구청장 과거의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구의원 시절에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삶을 살았지만 정말 행복하고 보람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미지 메이킹 할 때는 막 부지런한 것처럼 이렇게 다 해놓고서는 실제로 그 용산 그 이태원에서 그 여러 가지 그 계획들 세울 때 며칠 전에도 회의에도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업무에 소홀했고 아니 그렇게 업무에 소홀하고 마음이 없었으면 구청장 왜 합니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요. 퇴근만 열심히 했네. 아니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지방자치법에도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업무에 뭐가 있냐면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리고 용산구청 조직도 보시면요. 안전건설교통국 산하에 안전재난과가 있습니다. 하나의 과가 있어요. 아니 최소한의 그 과 차원에서는 뭐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방부터 수습까지 전혀 안 움직였어요. 전혀 안 움직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그 참사가 났을 때 어떻게 권영세 장관을 찾습니까? 안전재난 과장을 불러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구청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그냥 권영세 정책특보 그 이미지 메이킹 된 거 가지고 나는 빨리 출근해서 빨리 퇴근한다 이런 거 가지고서 구청장이 됐다? 저는 지금 주민 소환제를 못 하거든요. 임기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박희영 구청장은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내 말도 그렇고 당에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난 구청장이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한 거 봐봐요. 얼마나 비겁한지. 저는요 전략적인 조치 다 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현상이었다 이런 식으로. 국제가 아니다, 현상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보면서 딱 왜 한마디 하고 사실상 이준석 한마디 하려고요? 하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용산구청장님을 윤리위에 회부해야 됩니다. 아 윤리위. 정확한 얘기네. 죽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아니 선전선동하려고 아니, 나온 거 아니에요, 방송이나 이게 지금? 좀 공정하게 하세요. 방송이나 공정하게 하시라고요. 국민의힘 문제가 맞죠. 정치 문제입니다. 그럼 뉴스 공장은 문제가 없어요? 갈 거예요. 그럼 안녕. 맨날 안녕만 해.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 주말에 보면은 그 뭐 이신점심 뭐 그러한 단체에서 윤석열 퇴진 탄핵 뭐 네. 그러한 집회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민 장관은 당시 질서 유지 잘했나? 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이순자 우리가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네. 탄핵을 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선동으로 이용하는 것, 국민적인 슬픔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 생각 얘기해봐요, 본인 생각. 저는 근데 워낙 이분들이 정권 퇴진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 소스로 하나 더 추가된 느낌이 아닌가. 원래 백화점식으로 가잖아요. 뭐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처음에 이게 퇴진, 탄핵 이렇게 갔다가 뭐 경제 위기 그리고 뭐 무능 이런 거 다 섞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닐까요? 우리 사실상 이준석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나는 진짜 네. 예를 들면은 용산 경찰서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임명이 됐고 그리고 전남 한평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방치했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이상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정말 잘못된 인식과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갖고 탄핵을 하고 퇴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정광훈 목사도 이번에 하신 말씀 보면은 뭐 북한군의 소행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누군 또 민주노총의 소행이다 또 막 그런 얘기 퍼뜨려 다니던데.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없어요? 성공은 없습니다. 헌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이 들어와야 헌금이 들어와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2심 전심에서 지령 비슷하게 텔레그램 방에서 보낸 거 보니까 탄핵이란 단어는 꺼내지 말아라. 최대한 퇴진, 하야 이런 식으로 해라라는 거. 하야나 탄핵이나 뭐. 그 사람들도 아는 거죠.
우리가 섣불리 탄핵을 들고 나왔다가 아.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음. 이것까지 계산이 됐다는 건 그분들도 이미 이 사건의 중대함이나 심각성이나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촛불을 들고 윤석열이 문제다. 네가 하야하는 게 책임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본인들이 5년 동안 묵혀왔던 이 돈 벌기 스킬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는 또 지적하고 싶은 게 그분들 말고도 이번에 저기 한참 폐화역에서 시위하시던 분들, 네. 워마드 이런 분들,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건 여성학살이다. 피해자 중에 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구조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 집회는 결국 취소가 됐거든요. 네. 유가족들이 하지 말라고 반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좌의 극단적인 분들이나 아니면 정광훈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특정한 이념에 사로잡혀서 본인들의 입맛과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서 피해자들의 눈물과 그리고 유가족들의 그 슬픔을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해로네. 저는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하거든요. 우리가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권한을 맡겨놨는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사건 사고 터질 때마다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쟁화해서 무조건 끌어내리겠다, 내려와라. 이거 정말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옳다. 무조건 감싸고, 이것도 반민주주의적인 그럼 거예요. 잘못됐지. 예.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은 내부 총질한다, 또 배신자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반민주적인 거. 그러니까 저는 양극단의 반민주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 딱 하나 있다고 봅니다. 가운데에 있는 좀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우리 국가의 중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말없이 자기 일 하시다가 선거 때 가서 조용히 심판하고 오시거든요. 저는 안타깝지만 이분들이 이제는 일어나셔서 이 양극단 세력에 대해서는 경종을 좀 울려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예. 우리 때 이재명 당대표한테 묻고 싶은 게 그 집회에 민주당 쪽 의원들 몇 분이 또 가서 부추긴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거가 당에서? 나오던데? 개별 의원에 관해서 당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죠. 당대표인데? 제가 어떻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며. 공산당입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서요. 그거는 밀린다. 그 어떤 정당의 대통령이 당대표 찍어내게 하는 그런 수준의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왜 또 갑자기 딴 데로 셉니까? 또. 예의가 없어. 우리 예의가 시민들은. 없어요? 예. 끼어들고 말이에요. 다음번 공천 주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뭐 제가 잘 판단해서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대장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아이템을 좀 넘겨서 네. 솔직히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검찰에서 가장 또 측근이라고 얘기되는 정진상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 삼겠다, 조사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 법적으로 좀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김용, 정진상.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대장동 비리라고 해서 과거 이제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인허가권 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장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업자들 챙겨주고 또 업자들은 정치인들도 관리해야 되니까 서로 이제 그런 지역 세계에서의 그런 뭐 이권 카르텔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당시에 있던 유동규라는 사람 있죠. 유동규라는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하다가 경기도지사 가면서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랑 상당히 가까운 사람인데 이분이 사실 그런 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가 결국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정진상 지금 이들에게까지 돈이 건네진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유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요. 뭐 보수 진영에서도 무조건 감옥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결국은 돈이 전달이 됐다라는 지금 유동규의 진술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 누가 그런 불법 자금 줄 때 누가 계좌이체해서 줍니까? 다 비밀하게 은밀하게 안 들키게 해서 다 주기 때문에 아니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밝히기가 되게 받아봐서 어렵지만 잘하는 받아봐서 잘 아는 변호사니까 모양이네. 근데 어렵지만 결국 그 진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맞춰보는 수밖에 없어요. 좋아. 그럼 구체성에 하나하나 대해서. 따져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진술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구속기한 만료가 8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검찰에서는 기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김용의 진술, 뭐 자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유동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진술만 가져도 가능하냐 이거. 이제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그거 그렇게 되려면 사실 나중에 가서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동규만의 진술 갖고는 또 안 되고 네. 다른 사람들, 뭐 실무 직원이나 그때 당시에 뭐 운전기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진술들을 맞춰보죠. 맞춰봐서 모순이 없고 너무 구체적이고 특정할 만한하다.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진술을 가지고도 당연히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 있고요. 결국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김용이 침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김용뿐만 아니라 정진상까지도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수사를 다 거부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진술에 따라서 나중에는 필요하면 와가지고 진술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건 어때요? 그럼 정진상 실장 같은 네. 경우에는 이 건이 아니라 그 전에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을 갖고 지금 조사하고 수사하는 거잖아요. 별건 수사 아니에요? 근데 뭐 별건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이 사안 자체는 지금 이게 대장동 그쪽에서 나온 돈 뭐 8억 얼마인가요? 거기서 이제 나온 돈의 일부가 지금 전달됐다라는 것이고 이거 말고도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사단들의 그 돈의 움직임들이 여러 측면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별건 수사니까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돈이 일단 옮겨간 것들이 나오면은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CCTV가 있다거나 어떤 녹음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물증이 있어서 좋겠지만은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진술들을 가지고서도 맞춰보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결국은 돈이라는 것이 받은 사람은 부인하지만 준 사람이 줬다고 하면은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도 결국에는 당대표 출마, 그 앞서서는 그 국회의원 출마, 이게 다 사실은 이 수사 리스크를 예상하고 본인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 이 정도 지경까지 왔으면은 유동규가 결국 변심을 해서 그 지금 진실을 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지금 여론이 높은 거 아닙니까? 물론 유동규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술이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는 죄를 묻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유동규를 통해서 결국 유동규 씨가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도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진실을 다 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수사 당국이 밝힐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민규 학생 어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제대로 뭔가를 못한다.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국민적 평가 많잖아요. 여론조사를 봐도 네. 그렇고.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으로 국민의 지지가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젊은 사람의 제3지적 입장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때문인지 아니면은 민주당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때요 지금? 근데 저희 주변의 지지층을 네. 봤을 때는 네. 되게 유동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말 강렬한 지지자였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보고 조국 때문에? 여러 가지 조국 그리고 부동산. 조국. LH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낀 학생들이 넘어오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근데 유동적이었을 때 당시 탄핵 당시에는 민주당이 조금 더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중도 확장성이 민주당이 더 있었던 거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우리가 지선까지 이긴 이유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인데 중도 확장성이 저는 이제 아무데도 줄 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제 친구들끼리 얘기해봐도 어때? 정치에 환멸 난다. 환멸? 환멸. 20살짜리들 입에서 정치에 환멸 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모든 거는 조국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요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제가 책이 나왔습니다. 또 책 제 책을 공부하십니다. 사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책 팔아먹으려고? 형법 148조 1구에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진짜? 뭐 며칠 전에도 하나 내셨잖아요. 가불선진국인가 뭔가 그것도 내시지 않았어요? 인치보다 법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 가족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 했어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법을 전혀 어겨가면서 사실이 불리한 아닙니다. 거는 대답을 다 안 하시겠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리죠? 법조인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30일 아니, 재원판하고 잠깐만. 전혀 사실이 정검신 아닙니다. 교수 부인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 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궁금하십니까? 예.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신보를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승전 책이야. 아니 근데 저도 참 민주당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 조국을 지키겠다,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했을 때부터 와
저 집단은 다시는 정권을 잡으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까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본인에게 가해지는 사법적인 리스크를 넘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대기하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남FC,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런 것들을 과연 제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저는 왜 회복이 안 된다고 보냐면요.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가 있었고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것도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 본질은 뭐냐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손잡은 운동권 세력. 그러니까 운동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진 마음은 아니 자기들도 이미 기득권 낸 지 오래됐거든요. 이 사회에서 기득권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들은 옳은 말 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러니까 그 괴리와 모순성에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제 뭐 학을 띄고 이제 더 이상의 미련이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름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 민주당이면 민주당 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내부 총재 쓴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고요해요. 호수 같아 호수. 일사불란하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공천 때문에? 기득권화가 됐다는 거죠. 공천. 그렇죠. 공천이라는 것도 꽂으면 되는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득권화가 된 지 오래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 기소 당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네. 2024년 총선 전까지는 1심도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천권은 이재명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결국 기득권에 그게 길들여진 뭐 푸드라고 뭐가 다릅니까? 아. 기득권에 그러니까 그 뭐 푸드를 모욕하고 아니 모욕입니까? 아니 뭐 그럼 뭐라고 할까요? 푸들이 뭐. 똑똑한 신인규라고 하세요. 신인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봐요. 이미 기득권화가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류가 됐고 이미 기득권화가 된 지 오래됐는데 네. 아직도 자기들은 학생 운동했던 그 옛날 추억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자긴 정의를 말하고 자기가 얘기하면 국민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은 지금의 시대에 맞는 진짜 운동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또 기득권에 대해서 해체를 외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권한 다 갖고 있고 등 뜨득 타고 엉덩이 뜨스운데 배도 부른데 낮잠이나 자지. 그 뭐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먼저 알거든요. 그럼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어. 네. 민주당의 이재명 싫고 국민의힘의 윤핵관들 싫어.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지금? 없어. 암담한 거죠. 사실상 이준석 제3정당 창당할 생각이나 계획은 없어요? 아, 예.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생각이 없으려고? 책이 발간된 이유. 여기도 또 책이야? 여기. 야, 책팔이 방송. 아 여기 무슨 뭐 교보야 책팔아? 뭐야? 아. 지금 영풍문고야 뭐야? 왜 언제 그래? 나와요 책? 예? 언제 나? 곧 내겠습니다. 곧 출판 기념회는 하지 않습니다. 출판기념회 하지 않아? 예. 그럼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막합니다. 또 나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나는 우리 국민의힘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이 없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또 창당 한번 하세요 그러면 김종인 대표님.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한번 나서볼까 해요. 진짜 미래통합당 이런 거예요. 진짜 뭐 아닙니다. 뭐를 아니 윤핵관들에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비대위원장님? 노답이라는 집단이라고 봐요. 뭘 바보게? 그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정치를 정말 망쳐놓고 있기 때문에 스픽스를 계속 시청해야 된다고 봐요. 그 전당대회 어떻게 예측하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단 신인규는 당대표 안 된다고 봐. 청년 나가지 않는데 뭘 청년위원장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영남, 호남 이 양쪽에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양당이 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3정당이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념 정당이 자리 잡기 어려운데 네. 지금 정치에 대한 실망감, 양쪽 진영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제3정당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 제가 제3정당 전문입니다. 전문가 나왔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유승민 같은 분도 만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강산이 변할 동안 뭐 하셨어요? 10년 동안. 모르셨어요? 저 눈썹 문신했습니다. 10년 동안? 예. 이번에 당대표 나와요? 나간다고 아무것도- 선언했잖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아니 선언했어요. 본인이 나가신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예,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 1호 공약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을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정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국민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닙니다. 뭡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회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소통을 해야죠. 네. 아니 10년 동안 소통하셨으면 충분히 하신 거 아니에요? 더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국민들한테 저도 정치권에서 한 25년 있었는데 지금처럼 참 실망감 주고 회의감 주고 국민이 정치권을 걱정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이 못하면 야당에게 좀 지지를 보내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양쪽 다 실망을 하고 있어서 중도층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저는 첨언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중에 누가 더 지금 긴장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명백히 국민의힘입니다. 당연하죠. 왜?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낙연 전 대표의 포스팅을 보십시오. 왜? 지금까지 항상 미국에서의 근황만 전하던 이낙연 대표가 국내 현안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코멘트 돌아오네요? 했어 코멘트? 예? 돌아온대? 저는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욕하는 건 뭐야? 이재명 대표 꺼내주세요. 가면 쓰고 하세요. 그러니까 네, 몸풀기 한 거예요. 이낙연 전 당대표의 행보를 한번 주목해봐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우리의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너네는 이낙연, 이재명 중에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을 했느냐 이런 식의 여론이 많은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 본인들도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랑 중도층의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낙연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 다음 총선은 만약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낙연 대표로 인해서 해소가 된다면 이낙연이 이끌던 20년도 총선의 민주당과 황교안이 이끌던 게 바뀌었죠. 정진석이 이끄는 국민의힘으로 바뀐 거예요. 이미 결과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복습을 하는 거지 새로 전망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위태롭다. 아니 180% 저는 더 소장님한테 이제 보수 중에 오래 계셔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입당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당에 대해서 변화를 생각하면서 이게 억까지 온 건데 신한국당입니다. 아 그러니까 신한국당부터 계셨으니까 96년. 네. 이렇게 빨리 태도를 변환하고 윤핵관이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자기 정치죠. 그게 이렇게 빨리 나왔잖아요. 그 예상을 다 하셨습니까? 못했죠. 아 못하셨습니까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저렇게 발호를 했다가 또 대표적인 윤핵관들은 지금 다 찌그러져 있잖아요. 장재원, 권성동. 지금 당에는 윤핵관들이 없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나 보면은 대통령께서 다음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직할 통치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직할.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윤핵관들이 내년 공천을 앞두고, 그러니까 2024년 공천을 앞두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진짜. 공천 문제라든지 당 대표 문제는 한번 다음 주나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어지러운 전국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짤이 있습니다. 뭐? 짠. 다시 출마할까요? 진짜 그만. 앞으로. 아이, 뭘 앞으로야, 이 앞으로는. 문제다. 아이 그만해. 아이 근데 진짜. 잠깐 문재인 강아지 대통령님. 강아지 진짜. 아이 풍산계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진짜. 애견인들 너무한 거 분노합니다. 아니야? 애견인들. 아니 너무한 거 이건 진짜. 또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럼 어떤 강아지는 국가 거예요? 저희가 키우지만 그 사료값도 내가 줘요. 네, 당연히 지금 아 애들이 뭘 연금도 먹어? 많이 뭘 받으시고. 먹어? 많이 먹지도 않는데. 연금도 많이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그 강아지 사료값이 아까워요? 내가 키우던 반려견 네. 딴 데 입양시키고 싶어요? 아니 가족 아닙니까 가족? 너무하네. 가족이요? 예. 뭐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뭘또 재밌는 이슈 같아요. 그건 아시죠? 아 근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진짜 나는 진짜. 그 반려견을 키우진 않지만 너무한 것 같아. 잘못된 일. 토리 찡찡이 네. 잘 가라. 안녕. 아 이제 윤석열 협정권 대통령한테 탓이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윤 총장 잘해요. 총장? 대통령이에요. 부임 잘하세요. 아 근데 강아지는 너무한 것 같아. 진짜. 우리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 얘기에 의하면 국가에서 사료값 좀 대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니까 반납했다라고 하는데 반납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일이 과연 맞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참 우리가 여의도 월당 오늘 처음 해봤는데 소감 어때요? 뭐 그래도 오늘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맛있는 빵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뭐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을 많이들 못 갖고 계시지만은 닦아. 근데 우리 오늘 좀 들깐 것 같아. 그럴까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더 까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 안에 희망을 좀 찾아보는 그런 희망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그냥 다 까보자고 우리 김민규 학생. 저는 칼을 잔뜩 깔고 나왔는데 시작할 때 이준석 대표 성대모사 하자마자 우리 장 소장님한테 까여가지고 주눅이 잔뜩 든 상태로 방송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 연말을 해서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내실 있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준수톤하고 직접 통화도 한번 해보고 이 자리에서 진짜. 그럽시다. 네, 다음 주에 어? 다음 주는 아니고 네. 기회가 되면 전화 연결로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번호는 있죠? 아 있습니다. 아, 네. 곧 사퇴할 우리 이상민 장관, 응? 어떻게 생각해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만 할 거예요? 책임은 안 집니까? 구속. 뭐 맨날 당신 구속이야. 구속을 어떻게 시켜? 아니, 맨날 구속이래. 아, 저 이분 성대모사로 네. 제가 마무리 총평을 하겠습니다. 예. 나는 월요일에 하는 여의도 월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요? 또 이런 배신자 집단을 모아두고 우리가 배신자야? 배신자죠. 왜요? 국민을 배신했잖아요. 내 시장님. 주변에 이제 벤진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대구로 좀 내려와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대구에 가서 우리가 여의도 올담 한번 할게요. 그때 한번 출연해 주세요. 내 참 고마워요. 네. 방자하다. 아, 세탁기나 고치세요. 삼성 세탁기입니다. 스펙지는 세탁기 없어요? 세탁기 있어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치 저희 관심 끄시고 그러니까 저- 정무수석 네, 같아. 대구시정 열심히 네. 잘하세요. 대구에 지금 시간이 없다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저희는 중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정치의 변방에 서서 예. 우린 정치권을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시원한 방송, 네. 확실한 방송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